내용의 완벽보다는 시간의 완벽을 지켜라.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맞춰서 그 일을 일단 좀 불완전해도 내는 거죠. 오늘 책은 바로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기업에서 이 리더라고 하면 단어로 좀 바꿔보면 그냥 임원이라고 쉽게 네, 표현할 네, 수 있잖아요. 네, 네. 누가 임원이 되나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죠. 누가 기업에서 네. 삼성에 들어가면 네. 한 1% 정도면 임원이 된다고 하는데 네, 네. 제 회사에서 임원이 못 돼가 대표님이 말씀 주세요. 저도 잘 들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많은 임원분들을 네. 보니까 사실 공통적으로 역량들은 일을 일단 잘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에 있어서의 사실은 성과들을 확실하게 내시는 분들이 리더가 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근데 그 리더에서 좀 더 큰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결국은 자기의 그 이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피플 리더십이 있으신 분들이 결국은 리더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일을 관리하고 내 성과들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는 내가 혼자서 사실 일 잘하고 보고서 잘 쓰시는 분들이 팀장까지는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팀장 이상으로 임원이 되시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결국 임원이 되시는 거고 더 큰 리더가 사실 되실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진짜 임원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르게 되는 거죠. 야, 요 질문은 제가 좀 비슷하게 다르게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네. 싶은 거는 그 인터넷에 그런 썰이 되게 많았어요. 소시오패스들이 네. 임원이 많이 된다. 요거 한 번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요거 일단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건 연구도 있죠. 소시오패스가 임원이 되기도 하고요. 임원이 되면 소시오패스적 경향을 보이기가 쉬운, 뭐 이런. 실제로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왜냐면, 그게 진짜 올해 최고 경영자까지 못 가시지만 그런 경향을 가져서 거기까지 갔던, 그렇지는 않았는데 내 역할을 하다 보니 소시오패스적인 게 나오던. 그 소시오패스의 핵심적인 게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공감이라는 게 뭐 여러 정의가 있지만 남의 통증이 내 통증으로 느껴지는 그쵸, 걸로 그쵸.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유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해보자. 네. 내가 영원히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했는데 프로젝트 끝나고 버려. 근데 마음이 안 괴로워. 네. 또 새로운 사람 써. 네. 영원히 우리 가자. 또 버려. 그러니까 순간은 효율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조직 측면에서도 그렇고 본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직도 망가뜨리고 본인한테도 맞아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시오패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요즘 연구하기는 자기애라 그러죠. 자기의. 나르시시즘. 미국의 한 교수는 이 책에도 실려 있는데 연구 용어로 쓰긴 뭐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애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또라이. 또라이 감별법.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스탠포드 교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나르시시즘이죠. 굉장히 나르시시즘의 특징이 자기를 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프레자일, 연약해서 이분이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게 제일 핵심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남의 탓을. 리더가 아닐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근에 제가 요즘 리더십 클리닉 이런 뭐를 요구하는 회사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리더분들이 강의 이런 거 말고 1대1 멘토링을 하고 싶다 하는데 그분의 고민이 요즘 뭐 같은 부장이어도 구성원이고 팀장이고 그런 조직 체계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장급 팀원을 두고 있던 부장님이셨는데 자기가 리더십 400 몇십 명 평가하는 데서 5등 안에 들었던 사람이어서 좀 모두가 포기한 분은 난 할 수 있다고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네가 잘못한 거다. 제가 얘기를 일단 그게 일단 우선 잘못인데 구성원 분이 지금 나온 딱 S대 나오신 분인데 나르시시즘이 커서 처음에는 1년은 잘 지냈대요. 왜냐면 다 맞춰줬거든요. 그 다음에 좀 개발을 위해서 확장을 역할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거절을 한 거예요. 리더는 상처를 받은 거죠. 왜? 나르시즘은 실수를 하면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요. 자기가 요만큼만 일을 하려고 하고 제일 문제는 같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요.
다 남의 탓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운이 좋아서 이런 분들이 또 어떨 때는 이게 이런 분들 중에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 있어요. 나르시시즘을 가진 분이. 그러면은 어느 위치까지, 이문까지도 올라갈 수가 그렇죠. 네. 있거든요. 왜냐면 나를 따르라 뭐 이러고 약간 뭐 거기에 약간 좀 공감 능력도 이게 나르시시즘, 소시오패스는 이제 저희가 같은 그룹으로 였거든요. 좀 더 이러면 소시오패스, 약간 이쪽이면 이제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서 그 성향들이 비슷한데 되게 돌파력이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끝까지 가자 하는데 그런 분이 리더가 되면 첫 번째 문제가 유턴을 안 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자기 인식이 안 되고 주변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서 잘못되면 다 너희들 때문이야. 이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게 병적인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 인식 이런 게 없는 게 그런 자기애적 성향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어요. 다.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인정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좀 극복해서 사실은 뭐 성공 공식에 대한 책이 많고 이 책도 7단계 하니까 성공 공식을 알려드리는 책 같지만 성공 공식을 알려드리는 책은 아니고요. 나만의 성공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내지는 그런 비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신 분들 멘토링이나 사실 멘토링 한다고 하지만 제가 더 배우는 경우가 많지만 자기만의 성공 공식이 다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분은 추진력도 좋고 때로는 세기도 얘기하는데 엄청 따뜻해. 네트워킹을 잘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밤 12시까지 공부해. 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바른 소리만 해.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또 그 위에까지 올라간 분들이 또 제일 상처를 얘기하면 내가 음해를 당했다거나 소위 누군가 또 회사도 일종의 정치니까 네거티브 전략으로 자기를 최고 더 위에 경영자한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셨지만 자기만의 이제 성공 공식을 분명하게 가지신 분들이 임원 더 높이 최고 경영자까지 가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인식부터 시작해서 수용하고 프레임을 바꾸고 나한테 그런 자기애적 이슈가 있는 걸 좀 다룰 줄 알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폭력적인 언어나 이런 거는 그거는 아무리 성격과 관련돼도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그거는 무조건 이제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나만의 성공 공식을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것에 관한 책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의 거절로 뭐 마음이 위축됐을 때처럼 뭐 우리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쨌든 뭔가 제안을 하든 뭔가 있는데 거절을 굉장히 많이 당할 텐데 거절 좀 아무래도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게 뭐 연인한테 고백을 할 때도 당연히 우리 거절 당하면 상처 받듯이 그런 건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행동들을 관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더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거절이 됐던 또는 사실 부정적인 피드백이 됐던 또는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뭐 CEO가 나한테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이 됐던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의 멘탈을 흔들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해석이 사실은 지나치게 일어난 것들을 넘어서서 확장 해석이 될 때 이 멘탈을 사실 무너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일어난 사실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실을 넘어선 해석들을 내가 아예 그냥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거절이라는 게 결국은 단순히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서 노를 한 것뿐이지 그것이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얘기라거나 또는 네가 쓸모가 없다거나 나는 사실은 그렇게 뭐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거절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거절을 당했을 때 무언가 이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스타트업의 CEO들이 이렇게 IR을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실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거절을 수없이 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멘탈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우리 회사가 쓸모없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무언가 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가치 있게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과 나의 조건이 안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그런 부분에서 더 확장이 돼서 이렇게 거절을 받은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두 번째는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거절당하다가는 우리 회사가 망해서 나는 거지가 되고 우리 회사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해서 상상까지
가는 그런 사실 문제를 거기까지 맞아요. 인식하면 거기까지만 인식하고 사실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것이 더 사실은 파국을 불러일으키는 확장 해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거절을 극복하는 부분들은 그냥 상대방의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과 나의 판단을 분리하고 거기서 사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멘탈 관리가 그 사이에서 사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것과 나의 반응 사이에 짧은 간극에 있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멘탈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제가 이 거절에 약합니다. 아, 누가 거절을 하면 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네, 맞아요. 얼마 전에도. 또, 네. 아이고.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저를 코칭해주기 위해서. 저도 한번 임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요즘 벌써 좀 유행된 지가 좀 됐죠. 저기 있지만 이제 인지 능력보다 이제 메타 인지가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 거죠. 이제 거절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의 정보로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프레임 변화 이런 거에 있어서 요즘 심리적으로도 그 수용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 실제 진료할 때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수용 그러면 자꾸 언더스탠딩을 해요. 그거를 내가 이해한다. 근데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심리학적 수용은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즘 공간, 스페이스에 대한 게 그러니까 메타도 사실은 공간에 대한 거죠. 요즘 메타버스라는 것도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메타가 초월이라는 건데 초월하면 되게 거대하지만 가끔은 주인공으로서 거절을 당하면 힘들지만 잠깐 내가 나를 관객으로서 바라보면 이건 하나의 이제 정보로서 거절이라는 그런 정보를 얻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보다는 훨씬 여전히 열받지만 훨씬 덜 열받고 거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고 근데 이제 이게 또 특히 사업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엉뚱하게 정신과 의사가 제 멘토가 아니라 물론 저희 장 대표님도 저한테 따뜻한 멘토링을 잘 해주시고요. 아주 좀 직선적인 멘토링을 해주는 제 절친이 있는데 그건 아니야 해. 제 입장에서는 이거 하는 게 어떨까 하면 거절을 당한 건데 그래서 이게 또 신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절이라는 게 저쪽에서 하지 말라 이건 아니라는 피드백을 준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네. 이런 또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점점 또 그 거절을 감정적인 게 아니라 좋은 인포메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심리학에서도 지혜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 연습 또 이것도 또 피플이 중요하고 그냥 쓸데없이 무조건 다 거절하는 사람한테는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의 거절은 좀 문제적 거절이 있는가 하면 나한테 소중한 거절도 있고 그 감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열이 받죠. 또 열이 받는 것 때문에 나는 한심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지만 복잡합니다. 거절했을 때 열이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소중한 사람도 있고 그지 같은 거절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감별도 필요한 거죠. 네. 일단 교수님 열부터 조금 지금 막 감정이입이 돼갖고 진짜. 책에 보니까 또 중요한 발표 중 CEO가 전화를 받으면 나가버리는 상황, 내 발표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사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사소한 상황에서 흔들리는 멘탈,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어진 상황들을 확장 해석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내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CEO가 갑자기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쓱 나가. 중요한 전화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을 수도 아니면 발표가 엉망이어서 나갔을 수도 네, 이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발표자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발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그렇죠. 또는 예를 들어서 CEO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나 보다. 충분히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면서 발표를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결국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셔서 이래서
뭐 청와대에서 불렀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상황들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것들을 발표자들이 굉장히 확장 해석을 해서 오히려 안 망쳐도 되는 것들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소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런 멘탈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응과 사실 행동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내 의사결정에 달린 거죠. 벌어진 사건은 사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의사결정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내가 정해야 하는데 그 의사결정을 정할 때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사실 뭐 정신의학에서도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프로세스들을 많이 거치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걸 나의 생각으로 그냥 몰아가지 말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예를 들어서 CEO가 그냥 내가 발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여러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실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다 또는 이 부분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꼽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확장 해석을 어떻게 보면 그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을 거죠. 내가 지금 잘 대처하는 것도 맞아요. 플러스 적인 네. 근데 그 뭐 대처한다는 게 사실은 결국은 잘 대처한다고 하면 이게 그 상황에서 사실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훈련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정신과 그 전문의분들과 이런 퍼포먼스 코칭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훈련이 사실은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훈련으로 가능하나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멘탈리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내 마음속으로 들여다보고 찬찬히 내가 이거는 내 감정이 들어간 거야. 이거는 내 감정이야. 내 감정의 판단이야. 그쵸. 팩트는 여기까지야. 라는 것들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런 순간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사실 3초 만에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훈련들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발표자는 네. 사실 뭐 대표님 말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거기 이제 앉은 CEO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분들도 그 자리에 맞는 예의라는 게 저는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이제 결선인데 그럼 심사위원이 앉아 있잖아요. 네.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네. 싸가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고 보면 네. 뭐 화장실이 급하셨던 게 그럴 수 개인적인 있죠. 욕망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나가면 네. 이게 거기서 안 흔들리면 그게 베스트긴 하지만 어. 거기서 안 흔들리는 사람이 맞아요.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심사위원이든 아니면 그 발표를 듣고 있는 CEO든 누구든 그 사람이는 어쨌든 발표하시는 분도 발표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거라면 상대방도 그 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포수의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네. 저는 실제로 이런 고민을 오시는 네. 클리닉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하다가 갑자기 리더 임원 된 다음부터 소위 무대 공포, 퍼포먼스 앵자이티가 맞아요. 생겨서 네. 자기가 한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벌벌벌 떨게 됐다. 뭐 이런 실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웬만하면 나가지 말아야죠. 그쵸. 왜 나가? 발표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전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럼 바꿔드립니다. 그 단어를. 섬세하신 거다. 그리고 섬세한 분들이 사실은 더 고성능에 진화된 뇌, 감성, 인지 시스템을 가진 거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가건 말건 하나도 안 신경 쓰이는 분이라면 엄청난 강심장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무관심하신 발표를 거죠. 못할 못하는 가능성이 분들도 많아요. 네. 왜냐면 발표를 한다는 게 상대방 마음을 읽어서 그거를 담아야 되는데 누가 나가던 말던 흔들리지 않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 저는 일단 또 다른 해석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에 대해서 난 너무 소심해 발표 못해가 아니라 내가 섬세한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또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계속 반복되면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게 스트레스 관리를 발표 앞두고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좀 뭐 마음을 다스리고 뭐 깊은 호흡을 하고 하라는데 이때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필요한 거죠. 평소에 좀 산책도 하고 뭐 명상이 맞으면 명상도 하시고 뭐 어떤 분은 드론을 날리시는 분도 있어요. 발표 전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리면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을 남한테 소개하지 마세요. 거의 안 맞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게 생기고 좋아하는 뭐 이성이든 동성이 다 다른 것처럼 네. 내가 나만의 그 마음관리법도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하고 탑 리더까지 오르신 분은요. 바쁜 와중에 그걸 갖고 계세요. 나만의 마음 관리하는 걸 평소에 꾸준히 하니까 맞아요. 이때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이미 발동이 걸렸는데 아 이거는 정보라고 생각한다. CEO가 지금 나간 거는 오줌이 마려서일 거야. 그때 이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 아 내가 요즘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했구나. 지금 좀 마음 관리가 할 필요 있다. 네. 뭐 이런 좀 걸 해서 그런 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아요. 맞추는 게 필요하죠. 이게 저희가 그거를 리추얼이라고 부르는데요. 리추얼.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리추얼 습관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렇죠.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희가 멘탈이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행동이 멘탈이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는 리추얼이라던가 내가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리추얼들이 사실은 내가 평온한 상태로 그 행동들을 통해서 다시 마음 상태가 돌아오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지만 이 행동을 함으로써 무언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은 리추얼들이 산책도 되고 책을 읽는 것도 되고 사실 구성원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되고 또는 어떤 그 발표 전에 사실은 농담이라던가 재밌는 뭐 조크 같은 것들을 읽거나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다듬는 것도 되고 그런 리추얼들을 사실은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행동을 통해서 멘탈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 역할 수 있는 사실 방법인 거죠. 저희.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권력기관의 장이셨는데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언론에서 엄청 시끄럽고 좀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셨을 때 뵈서 힘드시죠 그러는데 평안하신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바쁘실 텐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20년 전부터 매일 1시간씩 등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쁜데 그럴 수 있지 않은데 그게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쵸. 매일 1시간씩 등산을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분은 1시간씩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 에너지를 네. 유지해서 네. 거꾸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거의 그 자기만의 그 필살기를 탑 리더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든. 네, 네. 그런 게 누구나 하나씩은 필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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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나친 완벽주의가 사실 오히려 일에 걸림돌이 될 때 좀 많은데 맞아요. 아무래도 일을 하신 분들은 또 저는 이 질문도 좀 아이러니하다 생각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은데 네.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솔루션 주신다면 완벽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네. 이제는 좀 생각의 정의들을 좀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그 완벽주의가 네. 사실은 뭐 커리어나 뭐 그 리더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완벽주의는 사실 오히려 버려야 할 것 중에 진짜요? 왜요?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속도로 세상이 성장하고 팽창하고 그리고 방식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동일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세상에서는 결국은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사실은 옵션 뭐 1부터 10까지 내고 거기서 의사결정 해가지고 추진하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완벽주의를 통해서 어떤 그 퍼포먼스를 올리는 것들이 가능했다고 하면 요즘 세상은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서 저희가 불확실성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서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예측하고 실행한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찔러보는 거, 여러 가지 시도들, 완벽하지 않아도 불완전한 시도들을 여러 번 시도해보고 그중에 뭔가 되는 것들을 계속 실험해보면서 실패를 하더라도 불려나가는 형태의 어프로치가 기업에도 필요하고 사실은 개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벽주의는 오히려 의사결정을 늦추고 사실은 대응하는 그런 속도들을 늦출 수 있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리더들이 버려야 할 가장 큰 부분들이 무언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후순위의 버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빨리 일단 뭐든지 일단 해봐야 돼. 네, 해봐야 된다. 그냥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뭐든지 해보고 안 되면 거기서 사실은 그러면 또 그것들을 실패를 삼아서 또 진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또 여러 번 노력했는데 안 되면 그냥 빨리 버리고 다른 것으로 또 시도해보고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완벽주의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가치관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완벽주의가 이제
초반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길게 가면 번아웃도 그쵸, 일으키고 맞아요. 네. 네. 자기 개발에도 이제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룰 수 없는 목표거든요. 완벽주의 정의가 높은 목표, 두 번째 실패하지 않는다. 네. 되겠습니까? 제가 좀 완벽주의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 그리스 시대인가 철학자들의 완벽주의는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정신적, 육체적, 뭐 영적으로 좋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그때는 완벽주의라고 했는데 요즘 높은 목표, 실패하지 않는다는 좀 차이가 그렇죠. 좀 있는 거죠. 영국의 한 연구를 보면 계속 그 시대의 20, 30대의 완벽주의 성향을 지수화했더니 지금 점점 오르고 있대요. 그 완벽주의가 점점 강해지는 건데 역설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벽주의가 나를 발전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계속 완벽주의로 처음에 하면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완벽주의 이면에는 불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 하게 돼요. 일이 느려져요. 그러다가 벼락치기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완벽주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완벽 자체보다는 내용의 완벽보다는 시간의 완벽을 지켜라.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맞춰서 그 일을 일단 좀 불완전해도 내는 거죠. 그럼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나는 너무 불완전한 일의 정도라고 생각해서 냈는데 칭찬을 받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반대로 무지하게 노력해서 완벽하다고 냈는데 거절을 당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피드백과 이거는 연관된 거거든요. 완벽주의에 있으면 나 스스로도 괴롭고 그 불안은 기본적으로 인지 기능을 떨어져서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면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완벽주의가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조절하는 것도 네. 중요한 리더십의 한 부분이죠. 시간의 완벽을 통해서 어쨌든 결과물을 내면 네. 결과물이 나왔다는 건 내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쵸, 생기는 그쵸. 거죠. 맞아요. 받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